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저희한테 자주 질문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일부에서 그 전체적인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전년도 선발 결과 중에 우리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일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새로 설립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이미 소개를 들으셨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입니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정원 외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정원 외는 대개 그 특별한 지원 자격이 요구가 되는데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특별한 지원 자격이 요구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원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학과로 운영이 되고요. 수시에 20명, 정시에 10명을 선발을 합니다. 올해 이제 선발 인원이 좀 조정이 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인데요. 인공지능학과는 애당초 저희가 시행 계획을 발표할 때는 모집 인원이 20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학교 내부에 인원 조정을 통해서 올해 모집 인원이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4명이 늘어났는데 혹시라도 이 14명이 다른 과에서 빼온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혹시 저거 우리 과에서 빼간 거 아닌가 이런 그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입니다. 내부 그 편입 인원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소속 및 모집단이 변경된 거는 예전에 글로벌 융합공학부가 공대 소속으로 있었는데 소개받으신 대로 인공지능 융합대학의 IT 융합공학과로 소속이 변경이 됐고 전체적으로 그 모집하는 방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학년도에는 조금 변경을 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그냥 소속 대학과 학과 명칭만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집 시기가 변경된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원래 수시에서 모집하던 곳을 재외국민 전형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미 원서 접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고른기의 예능 계열은 수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수시 모집은 굉장히 여러 번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시 지원에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수시 모집 최대 지원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인지 아시죠? 6회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한 번씩 지원할 수 있어서 최대 3번 지원할 수 있는데 수시는 군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모든 그 대학들이 동일한 시기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6번이라는 거는 원서를 6장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형 기준으로 6개입니다. 제외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특별한 대상이고 일반적인 국내 고등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이스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이스트 계열은 이 6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이죠. 3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육사, 해사, 공사 역시 포함이 되지 않고요. 경찰대학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제외되는 전형들은 6회 제한에서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는 몇 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형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저희가 지원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형을 지원하면 다른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고요. 활동 후 수용에 지원하면 역시 다른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에 한 번, 논술에 한 번, 실기 위주 한 번, 그 다음에 정원 외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첨단 융복합학과, 아까 이제 소개받은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이 2개, 그 다음에 고른기회. 그래서 5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모든 학생이 5번의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추천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요.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특별하게 요구하는 지원 자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 통상의 경우 특별히 내가 다른 지원 자격과 관계가 없다, 나는 그냥 보통의 학생이다, 그러면 이런 데는 특별한 자격이 없이 그냥 고등학교 지원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요. 논술 전형은 역시 아무 제한 없고요. 특기자 전형은 국제인재와 체육인재가 있는데, 체육인재는 5개 운동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국제인재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학생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번을 지원할 수 있지만 5개가 다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또 다른 점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듯이 학생부 위주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2가지 유형의 전형이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는 하나만 해야 되고요. 내년도 소개를 아까 이제 마지막에 저희 부처장께서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2개만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선택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 좀 참고할 만한 점입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하나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중복 지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균형은 특별히 필요한 지원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 중에 이 대상에 속하는 학생은 많지 않고요. 활동 후 수영과 국제형이 있는데 뜯어보면 활동 후 수영과 국제형은 모집 단위가 완전히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형은 UIC에 있는 과들을 전공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2개가 중복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4개 중에는 대개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 중에 하나만 지원 가능하다. 전형별 모집 단위 선택의 제한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간혹 어떤 질문을 하시냐 하면, 내가 연대를 지원할 때 반드시 같은 과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전형이 달라지면 다른 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형만 바뀌면 A라는 전형에서는 국문과, B라는 전형에서는 영문과 이렇게 지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졸업연도 제한은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졸업연도 제한이 있는 경우는 추천형밖에 없습니다. 추천형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어야 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지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요. 추천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형에서는 졸업연도 제한이나 또는 출신학교 아무런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교과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교과성적 산출을 정량적으로 하는 것은 추천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천형에 지원하지 않으실 분들은 성적을 어떻게 내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추천형에 지원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계산까지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교과 영역은 연대는 기본적으로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전 과목을 모두 점수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영 과목 A라 그래서 국수형 사과, 소위 기초교과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점수를 100점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국수형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9등급이나 C가 아닌 한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감점도 5점까지만 적용한다. 자, 교과 영역은 국수형 사과, 기초교과는 최근에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학년별로 다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 4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학년의 개념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판단이고, 그래서 주로 1학년 때 이수하죠. 공통과목 30%. 2, 3학년 때 이수하는 게 이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입니다. 2, 3학년 때는 주로 이제 선택 과목들을 하는데 그 중에 수능 과목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50%.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고등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기초 과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20%.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3학년이나 또는 빠르면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이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 20%를 반영하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등급도 나오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등급이 반, 그다음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표준화한 소위 지점수라는 것을 반 해가지고 100점으로 30점, 50점 반영을 하고요. 진로 선택은 A, B, C로 이수를 하게 그 성적이 나오죠. 그래서 A가 20점, B가 15점, C가 10점인데 통상 연대 추천형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거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95% 이상 A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점은 기본 점수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반영 과목 B는 국수형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9등급이거나 또는 A, B, C, 그 중에 C인 경우를 최대 5점까지 감점한다. 그래서 이제 9등급을 받는 경우나 C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점도 그렇게 감점이 많지는 않다.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사실 정시는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연대를 정시로 오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들께서는
모든 과목을 응시를 하셔야 돼요. 제2외국어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반영을 했는데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다른 과목과의 어떤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불가능해지면서 작년부터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는 응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연대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2외국어를 뺀 나머지는 다 응시하셔야 한다. 수시는 조금 다릅니다. 수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보신 것처럼 일단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이 많은 것 중에 이제 요거 두 개입니다. 체육인재는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고요. 보통 일반 학생들은 활동 수영과 국제형, 그리고 국제형의 경우에는 국내고만 해당이 됩니다. 이 학생들의 최저학력 기준 적용에 필요한 요소들은 수시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부 과목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로 갈 것이 아니고 나는 수시로 연대를 거의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수능은 골라서 응시하셔도 돼요. 골라서 응시하시는데 영어와 한국어는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고 3등급과 4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 3등급이라는 것은 70점 이상이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사 4등급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2개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2과목만 응시하셔도 관계는 없다. 근데 수시에 떨어지면 장담할 수 없죠.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응시하시는 게 좋은데요. 문과는 국어, 수학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다른 한 과목은 나머지 과목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우리는 탐구를 평균 등급이나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탐구도 개별 과목으로 인정을 해서 탐구 2과목 중에 예를 들어 잘 본 게 하나는 1등급, 하나는 9등급 그러면 9등급은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잘 본 거 하나만 반영을 하는 체제입니다. 이과, 자연이죠. 이과는 수학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나머지 3과목이 남아요. 국어, 그 다음에 과탐 1, 과탐 2. 그 중에 잘 본 거 하나만 반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시에서는 과탐도 서로 다른 과목을 응시해야 돼요. 서로 다른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데 수시에서는 한 과목만 반영하죠.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과목, 같은 과목이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에 떨어져서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된다. 의치학은 국어, 수학 중에 하나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나머지 하나 잘 본 게 역시 1등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등급 2개이어야 한다. 국제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문사회 쪽하고 유사하게 국어, 수학 중 하나 포함해서 2개 과목 합이 5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4였는데 여기는 5죠. 그러니까 하나 정도 여유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영어 1등급입니다. 제가 뒤에서 작년도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형 작년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영어 1등급이었습니다. 저희 국제형은 UIC에서 공부할 학생들이고 UIC라는 단과대학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영어 1등급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국제형 특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안정적으로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갖추는 거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서류평가 관련된 사항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저희 이제 전형 소개 받으셨지만 수시 모집은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을 빼고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2단계로 보내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인데,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서류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서류평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라고 구분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반으로 서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기자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이해를 하셔도 크게는 다르지는 않다 하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 연대 서류평가 방식은 종합평가입니다. 종합평가라는 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무슨 영역이 몇 점, 무슨 영역이 몇 점 이렇게 영역별로 점수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대는 서류를 읽어보고 그 서류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점수를 2가지만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류 평가할 때 사용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요즘은 모두가 전산으로 관리가 되죠.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학생부로 제출 동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에 동의하시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저희가 보면 1년에 몇 명씩의 학생들은 제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제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출력받아서 그거를 본인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거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통상 자기소개서를 안 낸다고 불합격시키지는 않습니다. 안 내도 되는 서류예요. 근데 이제 저희 사정관들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자기소개서를 안 내면 이 학생은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고 학생들은 이 2가지에서 본인이 이제 자기소개서만 원서 접수 다음 날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해외고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타 서류, 비교과 활동 증빙이라는 것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고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더 이상 낼 서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종합평가를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자가 성적을 2가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종합평가 1이 70%, 종합평가 2가 30%, 7대3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도 어느 쪽의 영향력이 크겠어요? 종합평가 1의 영향력이 큽니다. 종합평가 1은 주로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자료를 살피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학업 역량이죠. 대학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대 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런데 이 공부가 단순히
내신 성적 몇 등급이냐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듣고 성적을 받는 체계예요.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는 추천형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관계없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서류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도 세밀히 살펴서 들어야 할 과목을 들었는지, 그것을 어느 수준의 과목까지 들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한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대 평가 시스템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표가 먼저 나옵니다. 학교에서 받으셨죠? 대개 1학년 들어가면은 교육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1학년이 3년 동안 어떤 과목을 받을 수 있다. 그 표가 저희한테도 같이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고르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시된 교육과정 중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기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공부에 들어야 할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다 살피고, 거기에서 성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특이라고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는 어떤 평가를 들었는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첫 번째 영역 학업 역량에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두 번째 영역은 학교는 공부만 하러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맞죠? 학교도 하나의 사회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실천 역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대에서는. 그래서 학교라는 사회를 얼마나 잘 돌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창체에 기록된 것이라든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7대 3의 비중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절대적인 영향력이냐?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점은 이미 전국에서 연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애들은 다닌 학교에서 나름 공부 좀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의 편차라는 거는 물론 균질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풀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 1쯤 돼요. 그러니까 그 10대 1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학업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역이 차지하는 것도 그렇게 작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와 항목은 입시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4가지. 이게 이제 6개 대학이라고 연대를 포함해서 몇 개 대학들이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요소 항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파급력이 커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를 놓고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건데요. 학업 역량에서 아까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추천형만 계산합니다. 나머지 논술 전형 같은 데서 동점자 처리할 때 쓰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추천형에서는 계산된 점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추천형을 뺀 나머지 전형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형태의 정성적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하는 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자기소개서이죠. 서류평가의 두 번째 요소가, 자기소개서는 문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1번, 2번은 소위 말하는 공통양식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받는다. 그러면 1번, 2번은 문장이 같습니다. 3번이 이제 연대에서만 요구할 수 있고 비슷한 문항이 다른 대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항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2번은 공동체에서의 노력 경험, 3번은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어떻게 얼핏 보면 비슷한데요. 1번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본인의 그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3번은 본인이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모집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 개의 문항이 있는데, 제가 자기소개서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어디 가서 돈 내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받고 이런 행위들이 있다,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 하나로 역전을 시켜서 합격을 하겠다, 이런 일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서입니다. 나의 진술서예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술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자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본인한테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평가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를 모두 덮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저희 사정관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 통상 서류평가를 할 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에 사정관들이 보다 깊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 대개는 결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데 글자 수 제한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세부적으로 기술하시기가 글자 수 이런 것들 제한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활동 중에 내가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학생부상에는 강조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평가자들한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문서가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여기에 뭔가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써가지고 나를 좀 과대포장하는,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보려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는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잘 써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열을 하고 쓰지 말아야 되는 거를 안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의 강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안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어떤 경우는 쓰면 그냥 무조건 0점 처리로 불합격됩니다. 그리고 남의 거를 쓰거나 남의 거를 갖다가 베껴 쓰거나 하는 경우, 또는 쓰지 말라고 명시해 놓은 것들을 쓰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를 그냥 솔직하게 내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나열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0점 처리 항목은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외부 경시대회에 관련된 수상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거를 베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으면 그 자기소개서를 대기업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다 모아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연대에 지원한 애들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그리고 예전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까지 같이 비교를 해서 우리한테 이 학생의 그 다른 자기소개서와의 유사도는 얼마다, 표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의 거를 어느 정도 베꼈냐 하는 비율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5%가 안 된다. 통상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수준의 문장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5%, 30%, 5%에서 30%, 30% 이상, 오늘 B 수준과 C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걸리면 본인한테 소명 요청이 가요. 그래서 소명서를 받으면 그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그 소명서를 보고 얘는 뭐 그냥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심각한 거야 하게 되면은 감점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 B 수준이나 C 수준에 걸리면 최종적으로 감점을 받아서 아무리 좋은 학생이라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베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기재금지입니다.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학생부에 쓸 수 없는 거 자기소개서에 역시 쓸 수 없습니다. 나는 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학생부에 쓸 수 없다 그래서 학생부에 못 올렸어요. 근데 좀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쓴다? 역시 우리가 다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쓸 수 없는 거는 자기소개서에도 쓸 수 없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거 역시 교회 활동은 쓸 수 없고요. 세 번째가 조금 부모 직업, 본인의 이름 뭐 포함해서 이러한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들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가끔은 이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복통명사화되어 있는 경우 많죠. 그러면은 그거 걸려 나와요. 물론 저희가 그 이름을 쓰는 거는 금지이기 때문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명사하고 이제 그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뭐 어떤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어떤 일이 보통의 사람 이름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저희 시스템에 걸립니다.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에 이제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뭐 아동센터에 봉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한테 무슨 누나, 무슨 형아,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3년 과정에서 가장 본인한테 의미 있었던 것을 소재로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너무 화려하게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쓰는 거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록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2019년도에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사건 이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상 실적도 없어지고요.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동아리도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학교 동아리만 빼고 자율 동아리 이런 게 안 넘어와요. 뭐 봉사도 학교에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봉사 기록만 넘어오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요소를 조금 바꿨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 요소가 4가지가 아니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3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연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혹시 2학년이나 1학년 학생 중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2024학년도 평가 요소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면접 평가를 받죠. 연대 면접 유형은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대 모든 면접은 재심은 기반의 면접입니다. 재심은 기반의 면접을 하는데 고른 기회 전형은 현장에 오면 면접관들과 같이 앉아서 문답식의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거는 비대면 녹화 면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 하면 면접 대상자가 되면 지정한 날짜에 연대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본인 순서가 되면 면접실로 갑니다. 면접실로 가면 평가위원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패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드는 녹화가 되는 장비예요. 패드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제시문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보고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작년은 제시문 검토 시간을 8분을 줬어요. 8분 동안 내가 문제를 보고 답변할 것들을 정리를 하고 8분의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녹화는 최소 2분에서 최대 5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도 이제 면접 평가를 해봤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5분 동안의 답변을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5분 동안의 답변을 끝내지 못하면 어쨌든 답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면접 대상자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5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된다. 두 번째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제가 2분 이상 얘기하도록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변을 빨리 끝내서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덜 한 게 이미 자기가
뭐 길든 짧든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다 한 거예요. 그거를 평가받는 거는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서 비대면 녹화 면접을 조금은 본인이 면접 대상자가 됐을 때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녹화 면접은 혼자서 준비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장점이죠. 예전 문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시문을 놓고 작년 애들이 똑같이 8분 동안 검토를 해서 5분 동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감으로 익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8분의 시간을 주고 5분 동안 답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논술을 쓰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답변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은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들을 짚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연습지를 주기 때문에 연습지에 키워드를 써놓고 그 키워드를 보고 내 말로써 뱉어내는 연습, 이거를 한 번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UIC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전형 설명을 들으셨는데 국제형이 있었고 국제인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차이인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위주에는 국제형이 있고 실기 실적에 국제인재가 있는데 이 잘 감이 안 오죠. 뭐가 국제형이고 뭐가 국제인재인가? 이 두 전형의 차이는 모집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학부가 3개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학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하스라고 불러요. 융합과학공학부, I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학부는 3가지. UD, 하스, ISE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UD는 국내고 학생들만 놓고 보면 UD는 특기자로만 뽑습니다. 국제인재로만 뽑아요. 그래서 내가 UD를 가고 싶다. 국내에서 졸업한 학생이 UD를 가고 싶다 그러면 국제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UD는 국제인재로만 지원을 해야 한다. 하스나 ISE를 가고 싶다. 그러면 국제형에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아시아 전공이 따로 나와 있느냐? 아시아 전공은 하스에 속한 7개의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래 하스의 모태가 아시아학과 테크노아트라는 게 있었어요. 테크노아트는 그냥 7개 전공 하스에 포함돼서 모집을 하고 아시아학은 별도로 2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학을 선택해서 지원한 학생은 나중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이 그냥 졸업할 때까지 아시아학을 전공을 해야 돼요. 하스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는 아시아학을 포함한 7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이미 내가 어느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냐가 결정됐으면 어느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도 결정이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모집 방법상의 차이를 놓고 보면 UD는 면접을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원 학생들을 보면 여기는 영어 면접이 가능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대부분.
여기는 영어에 관심은 있지만 영어로 의사 표현하는데 약간 좀 불편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여기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중복 지원이 돼요. 근데 여기는 영어 면접이라는 약간의 좀 벽이 약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여기가 더 높습니다. 해외고 출신은 모집 단위에 관계없이 모두 국제영어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외고 출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분하는 국내고와 해외고 출신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졸업장에 발행처가 국내이냐 해외이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해외고 출신은 해외에서 3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졸업장이 해외에 소재되어 있는 학교이면 해외고 출신. 그래서 해외에서 마지막 1년만 다녔어도 해외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고와 국내고를 가르는 기준은 마지막 출신 학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해외고 일부 이수자, 해외고에서 10학년, 11학년을 다니고 국내로 넘어와서 12학년을 국내고에서 다녔다. 이 경우는 해외고가 아니라 국내고 출신. 해외고와 국내고를 구분하는 것은 마지막 졸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외고 출신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에 지원을 하게 되죠. 국제형에 지원하는데 나는 해외에서 다녔으니까 아무거나 내도 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0점 처리에 해당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 성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IBT가 몇 점입니다 쓰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해외고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는 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씀드린 자기소개서의 제한사항들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외고 검정고 시 기타 서류 제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고 검정고 시 학생들은 본인들이 내고 싶은 서류를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대가 마련한 양식이 있어요. 기타 서류 목록 표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작성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고 검정고 시 학생들이 본인이 내고 싶은 걸 다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교내 활동, 교내 동아리,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내 수상은 보시는 것처럼 1년 단위로 2개씩 낼 수 있습니다. 10학년에 2개, 11학년에 2개, 12학년에 2개. 교내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1년 단위로 2개의 동아리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학년 단위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 봉사활동 참여한 거에 기간을 6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시이죠. 연대는 가군입니다. 가군이라 1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 전형을 실시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열에는 의예과만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국제 계열이 수능 100%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면접이 있는 거는 의예과, 국제, 그다음에 체육교육과 3개 계열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체육교육은 교사로서의 인성 면접을 실시하고요. 국제 계열과 의예과의 면접은 재신문 기반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FAQ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통계 자료를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쟁률은 적으면 한 5대1 수준에서 높으면 한 12대1, 시스템 반도체가 제일 높아서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논술이 빠져 있죠.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각 전형별 등록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100%를 다 모집하지 못합니다. 모집하지 못하는 나머지 인원은 정시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기획인형 2만 뽑으려는 인원을 다 뽑았고, 나머지에서는 약간씩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외도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이 조금 일부 선발을 못해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정시로 이월이 됩니다. 시군구별 지원 현황인데, 수시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은 지원자보다 합격률이 떨어지고요. 나머지 광역시나 시군은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정시는 서울 지역은 지원한 만큼 합격을 하고, 나머지 지역도 대략 지원한 만큼의 합격률을 갖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놓고 보면 학생부 교과죠. 추천형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지원율이 대략 20%, 합격률도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요. 그에 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 지역의 지원 비중이 교과 전형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시는 서울 지역이 가장 지원율이 높고요. 재학생 비중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수시는 재학생의 비중이 높고 정시는 재학생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격자의 35% 정도만 재학생이고, 나머지 65%는 졸업생, 그 중에서도 특히 재수생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평균 교과 등급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살펴보실 기회만, 시간을 좀 드리고요. 소위 문과, 인문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수시의 내신 성적이 정시보다는 훨씬 좋죠. 이제 서류평가를 하는 한 내신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수시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이고요. 자연도 수시 정시 비교해 보면 수시의 성적이 조금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전형별이고요. 그래서 보면 교과 추천형이 아무래도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성적이 가장 좋고요. 논술이나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의미 없습니다. 의치학 계열입니다. 수시 정시의 점수 차이가 훨씬 앞에 인문이나 자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전형별로 보면 역시 가장 성적이 좋은 거는 교과 추천형이고, 역시 논술과 정시는 성적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논술 전형에는 의예과는 없습니다. 국제고요. 국제형과 국제인재, 정시인데 보시는 것처럼 국제형과 국제인재는 성적상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추천형. 경쟁률이 5대1이 안 됐죠. 인문자연이 작년에 5대1이 안 됐습니다. 5대1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5대1이 안 된 과에 있는 애들은 다 면접에 보냅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어떤 애들은 못 가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은 못 갑니다. 놀랍게도 추천형인데 추천 없이 지원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쓴 거죠. 근데 나중에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 명단을 받아요. 받아서 거기에 없는 학생들은 다 아웃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5대1이 안 돼서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 갔습니다. 자, 면접을 보면 결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1단계를 통과해도 경쟁률이 5대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결시 없이 수능 전에 면접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데이터냐 하면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처음에 하죠. 수능 끝나고 이제 다 사정이 끝나면 12월 달에 합격자를 발표를 하면 발표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충원이라는 거를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따 이제 여러 군데 합격한 학생이 다른 데로 갑니다. 궁금해요, 어디로 가는지.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10명 뽑으면 7, 8명은 나갑니다. 이과는 더 나가요. 그래도 의치학이 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추천형에 지원하신 예정이신 분들은 면접 대상자가 되면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하면 떨어져도 대기번호라는 걸 줍니다. 대기번호라는 걸 딱 받아서 내가 1배수 안에 들었다. 10명 뽑는데 대기번호가 7등, 8등이야. 그럼 기다려보면 4차 안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연락드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번호가 나 10명 뽑는데 한 30번이야. 그러면 그냥 별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 대기번호가 10번 이내야. 그러면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추천형이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 합격자, 면접 대상자 거의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치학은 100% 일반고 학생들이었고요. 문과, 이과를 기준으로 보면 98%, 99% 가까이 합격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었다. 아무래도 이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교과 성적에 걔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래요.
일반고 학생들이 좋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용어로 갉아먹기라 그러죠. 서로 이렇게 다른 학교들은 성적을 뺏어오는데 일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하나 잘하는 애가 다 잘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성적 분포고요. 의치학은 면접 대상자도 1.1이었고 총 합격자도 1.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에 지원한 애들은.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2등급 때까지도 합격자가 생겼었습니다. 작년에 5대1이 안 돼서 저희가 좀 놀래가지고 그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왜 지원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 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희는 봤더니 막 2등급, 3등급, 4등급, 막 4등급, 5등급 이런 애들도 있길래 얘네들은 뭐냐 그랬더니 일선 학교에서 추천 받은 학생들이 안 간다 그러면 뭐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하는 학생들은 다 써줬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면접 대상자에 4등급, 5등급 이렇게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5대1이 안 되면 다 가서 간 건데 합격으로 이어진 애들은 대개 2등급 이내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활동후 수용입니다. 얘네들은 교과 성적을 정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습니다. 10대 1, 15대 1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일단 경쟁률이 높다. 얘네들은 수능 끝나고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결시자가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어떤 애들이 결시하느냐? 수능 잘 본 애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수능 성적으로 연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소위 납치당할까 봐 안 온답니다. 우리는 별로 납치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결시자가 매년 한 15%는 됐는데 작년에 조금 더 결시자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너무 명백히 안 되면 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안 왔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5% 내외에서 면접에 참여를 했어요. 면접에 온 애들이 수능 최저를 다 만족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80% 남짓 만족을 시켰어요. 의치학은 3명 중에 2명이 만족을 했습니다. 통합이라는 거는 생과대하고 간호대를 우리가 통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과대하고 간호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를 인문 기준이나 자연 기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좀 달라요. 또 하나는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면서 많은 이제 인문계 문과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불리하다. 근데 연대 기준의 수능에서는 문과나 이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문과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합격시키면 나갑니다. 얼마나 나가느냐? 문과는 8명, 9명 나갑니다. 이과는 12명 나가요. 10명 뽑는데. 의치학은 한 6, 7명 나가요. 그래서 대기번호를 보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결혼 보충 전에 수능 최저가 있고 그 전에 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후 수용의 면접 대상자가 되고 수능을 보고 면접에 와서 성실히 답을 하고 나중에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4차 4번 합격자 발표한다 그랬죠?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 중에 면접에 참여를 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80%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형은 면접을
잘 대비를 해야 돼요. 활동 후 수용은 최선을 다해서 응시를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달라요. 추천형은 면접 대상자의 40%까지만 합격합니다. 활동 후 수용은 면접 대상자가 되고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80%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갖는 영향이 두 개가 달라요. 여기는 정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도 특목고나 자사고 비율이 50%가 넘고요. 자연도 일반고 비율이 55%쯤 되고 나머지가 한 45%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적을 점수로 매기지 않다 보니까 학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공통적인 특징은 어느 학교를 다니던 그 학교의 상위권 애들이 온다. 다만 걔네들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 분포상으로 놓고 보면 활동 우수형이 추천형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이런 차이입니다. 추천형은 이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좋은데 이쪽으로 갈수록 학생이 많아요. 근데 활동 수형은 1등급에서 멀어질수록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쪽으로 오면 일반고 학생들, 이쪽으로 가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상위권이 받을 수 있는 성적은 일반고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계열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집 단위가 다르다 그랬어요. 국제계열은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기회도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어요. 경쟁률은 UD보다는 하스가 더 높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죠. UD는 수능 전에 면접을 봐서 결시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스는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 정도가 결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결시가 이렇게 높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영어가 갑자기 어려웠죠. 영어 1등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영향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시가 높았는데 온 애들 중에 수능 체제를 만족한 학생이 70%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국제형 준비하는 학생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영어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올해 6월 모평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도 영어가 어려웠답니다. 전체 응시자의 6% 정도 안 되는 학생이 영어 1등급을 받았대요. 작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영어 1등급 비율이 6점 몇 %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이 추세가 수능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어 준비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는 학생들이 그래서 국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베이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 국제고 비중이 한 65%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대략 20% 남짓 되는데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한 만큼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로 공부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SE는 이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문과와 달리 특목고,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은 ISE에 별로 관심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원자의 75%가 일반고 학생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적입니다. UD와 하스는 성적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UD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면접이 가능한 수준의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은 대개 하스로도 지원을 하고 있다. 논술은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죠. 일단 문과는 80대 1이고요. 이과는 25대 1, 치대하고 약대는 120대 1입니다. 우리가 논술은 10월 달에 보기 때문에 결시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시험 보러 옵니다. 문과는 나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서 문과 논술의 대기번호를 받으면 1번이나 2번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1번이나 2번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과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과는 기다려 보면 순서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이유가 이과의 합격상의 절반 이상이 과학고나 영재학교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다른 데 합격을 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과의 경우에는 좀 기다려 보면 언젠가는 순서가 온다. 내신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등급부터 6등급, 7등급 되는 애들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시보다 수시 경쟁률이 높고요. 얘네들도 뽑으면 나가요. 10명 중에 최소 5명 정도는 나간다. 의치학은 정시에서만 모집합니다. 성적을 보면 아무래도 수시는 내신 좋은 애들이, 정시는 내신에 관계없이 수능으로 뽑으니까 내신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과고요.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은 수시 경쟁률이 훨씬 정시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수시 애들은 많이 나갑니다. 정시 애들은 그거보다는 적게 나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수시는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많고, 정시는 내신 성적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과도 마찬가지로 정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등록하지 않아서 2월 된 인원이 150명 정도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시가 다 끝나면 모집 인원을 다시 공지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대개 이제 4, 5대 1 정도는 되고요. 예능 계열, 음대가 이제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인문 계열은 10명 중에 한 3, 4명 나가고, 이과는 한 6, 7, 8 이렇게 나갑니다. 전체 지원자 중에 한 60%는 일반고 학생들, 20% 이상이 자사고 계열인데, 보시는 것처럼 정시는 자사고 학생들이 수시보다 훨씬 더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이제 들으셨겠지만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아야 연대를 간다. 이게 이제 거의 정설인데,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특별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1등급이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줄었죠, 작년에. 13% 수준에서 6%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등급이 이렇게 많이 줄었더니 합격자에서 2등급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올해 수능이 다 끝나고 영어 난이도가 쉬워서 전체 응시자의 10% 이상이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연대 정시로 늘려면 1등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려워서 1등급이 한 5%, 6%밖에 안 됐다. 그러면 2등급이 돼도 크게 다른 영역을 잘 보면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설명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